네, 태극기 라이브 박지영 차장님이 추우셔가지고 추워라. 저희 3프로 후드를 입었는데 사실 여기가 중앙공조예요.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기 에어컨이 제가 몸이 약해요. 거의 냉장 창고 수준. 아니 여기 오시면 다 추우세요. 약간- 특히 저기 앉으시잖아요. 네. 지금 우리 오셨는데 게스트분이 오셨는데 우리 이사님은 아마 네. 오늘 방송 끝날 때쯤 되시면 손이 열정을 엄청- 가지고 방송을 하면 안 춥습니다. 그래요? 열정. 이분의 열정으로 한번 온도를 한 5도 정도 올려보겠습니다. 심층 인터뷰 다이브의 임성균 이사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터리 다이브의 임성균입니다. 네. 조금 춥죠? 추울 그리고- 것 같아서 입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자체가 뜨겁습니다. 뜨거워지면 안 좋은데요. 아 그래요? 아, 이 그쵸, 정도 그쵸. 온도면 아주 딱 좋습니다. 아, 열이 그래요? 있으면 안 좋죠, 배터리는. 배터리는 뜨거워야지 열정. 근데 뜨거운데 그게 너무 뜨거워지면은 뭐 화재도 발생할 수 있고 하니까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게 좋지는 않은데요. 네. 조금 온도는 올라가긴 합니다. 네. 그래서 다 이제 냉각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네. 이렇게 시원하고 냉각을 좋습니다. 해주면 알겠습니다. 혹시 추우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후도 하나 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사님 오늘 주제가 네, 배터리 한 우물만 파면 안 된다. 네. 어떻게 그러면 여러 우물을 파놓고 우리가 물을 여러 곳에서 이렇게 바가지로 푸고 해서 포트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입니까? 예, 일단 깊게 우물을 하나 좀 파놓은 게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깊게 파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옆에 다른 우물도 좀 하나 파고 저기에 이제 양수기도 하나 꽂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기는 펌프도 해서 네.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배터리 고객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더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어장 관리라고 하죠. 한 어장 사람한테 이게 올인하는 게 많이 아니라 해보셨나 봐요? 이쪽도 하고 이쪽도 하고 막 이렇게 보통은 계란은 다 한 같이.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어? 뭐 바벨 전략을 한다. 뭐 이런 좋은 어장 얘기 관리, 있잖아요. 어장 관리.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한 우물만 파면 안 네. 되고 뭐 이쪽도 해보고 여기도 한번 직접 그러니까 해보고. 경험에서 우러나는 멘트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사님, 네. 어장 관리든 뭐 포트폴리오든 바벨이든 뭐 어쨌든 한 곳에만 집중하지 말고 조금 분산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주시는 건가요? 예, 뭐 어장 관리일 수도 있고 포트폴리오일 수 있는데 오늘은 라인업이라는 표현을 할 라인업. 겁니다. 아 이런 고급진 표현이 있었구나. 라이너. 네. 뭐 야구 경기 같은 데서 이제 선발 라인업 누굽니다 하고 나오는 네.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라인업을 갖추어 놓고 사업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장점이 있으며 우리의 고객사들은 어떤 장점을 얻을 수 있는지 그래서 왜 우리 고객사들이 우리를 좀 더 좋아할 수 있는지에 네.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요약을 해주신다고 일단 세 가지 포인트로 오늘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제일 앞에 이렇게 요약을 좀 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게 네. 좀 이야기 풀어나가기 편해서 좋죠. 너무 좋습니다. 네. 두 가지씩 너무 좋습니다. 두 네, 가지씩. 앞에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전기차 등장 전후로 해서 지금까지 한 3, 40년 정도 배터리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네. 경쟁은 어떻게 바뀌어 왔고 어쩌다가 현재처럼 한국과 중국이 이 시장 전체를 주도하는 상황이 됐는지와 앞으로는 그러면은 이 경쟁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 같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결론으로 시장 성장 때문에 앞으로는 다양한 가성비를 가지는 배터리 라인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그런 라인업, 여기서는 케미스트리인데요. 이제 배터리에 어떤 그 화학 반응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다양한 케미스트리에 기반한 풍부한 라인업이 고객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네. 그리고 배터리 회사에게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걸 눈치를 챘고요. 이미 이쪽으로 방향을 꺾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현황이 어떤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네. 뭐 한국에서 이제 국책과제도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역사적인 흐름부터 좀 볼까요? 네, 역사적 흐름입니다. 배터리 산업은 사실은 되게 오래됐어요. 그 자동차에 쓰는 납축전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0년 된 기술입니다. 200년이나 됐어요? 네,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거는 뭐 그렇다 쳐도 우리가 한 3, 40년 전에 처음에 이제 그 PCS 이런 거 나오고 하던 시절에 거기 이제 해서 사용하던 네. 배터리 니카드 배터리라고 해요. 네. 니켈하고 카드뮴이 들어간 배터리인데 걔만 해도 1899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와. 근데 그건 처음에 굉장히 덩치가 컸는데
그걸 이제 1960년대에 소형화하는데 성공을 했죠. 그 소형화에 성공을 한 회사가 여기 보시는 대로 산요하고 파나소닉입니다. 둘 다 아는 산요 회사. 되게 오랜만에. 네,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네. 어릴 때 저런 캠코더 집에 하나씩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진짜예요? 네, 저걸로 이제 저거 엄청 비싸서 우리 집엔 없었는데. 아버지가 이거 또 저거 요거 이렇게 쑥 뽑고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딱 내려서 맞아요. 네. 들고 다니다가 네. 올려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제 찍는. 잔망경. 저 집에 저거 있어요 아직도. 좀 좀돈 좀 사셨네요. 작동이 안 되지만 그냥 추억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뭐 테이프 넣어가지고 딱 찍는 맞습니다. 거. 저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산요하고 파나소닉이 그 소형화를 시도를 했고 성공했습니다. 산요는 오랜만에 들어봤다고 하셨는데 네. 굉장히 당연한 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파나소닉이 합병됐습니다. 합병됐고요. 그리고 1960년대까지는 니카드 전지가 많이 쓰였는데 네. 한 1990년대에 오면서 이 니켈 수소 전지라는 형태로 바뀝니다. 사실상 거의 같은 케미스트리인데 이런 배터리가 도입된 이유는 이 카드가 카드뮴이거든요. 네. 몸에 좋지 않습니다. 카드뮴. 공해 물질이고요. 이따이 병 이런 거 맞습니다. 걸리니까. 카드뮴은 굉장히 안 좋은 물질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ROHS 같은 걸로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어떤 제품 이런 데 포함된 양을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뮴을 그냥 계속 쓰지는 못하겠다라고 해서 저걸 대체할 수 있는 케미스트리가 뭐가 있겠나. 그래서 니켈 수소 전지라는 거를 개발합니다. 역시 파나소닉이 했고요. 토시바가 이때 갑자기 뻥 하고 나타납니다. 이 두 회사가 이 전지를 가지고 했었던 사업은 뭐 산요도 여기 했는데요. 역시 캠코더. 그리고 이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뭐예요? 이거 지금은 많이 안 쓰는데 옛날 노트북 전자? 착탈식 배터리 뒤에 이렇게 꽂는 배터리 배터리가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오. 네, 있었습니다. 그런 게 네, 있었는데 모든 기기에 다 들어갔겠죠. 노트북 저거 배터리다. 뜯으면 원통형 배터리 나오는 거 아니죠? 맞습니다. 그렇죠. 저 한번 뜯어봤어요. 위험한 일을 하시. 위험해요? 그러니까 저거를 분해해 보니까 뭐가 어떻게 분해했는데 네네. 그냥 원통형 배터리 쭉 연결돼 있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그런 배터리 팩을 위해서 토시바도 이제 노트북 사업을 했고요. 파나소닉도 노트북 예전에 많이 그렇죠. 했습니다. 유명했었죠. 했는데 이 1990년에 이런 니켈 수소 전지가 나왔는데 바로 그 다음 해에 리튬 이온 전지라는 게 나옵니다. 드디어 소니가 드디어 나왔죠. 저거는 저희도 쓰던 거 아니에요? 그 워크맨에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워크맨 이거보다 조금 전이긴 한데요. 그래요? 네, 워크맨은 80년대 이때 나온 잘 못 제품인데. 살아서 우리는 그때 MP3 나중에. 나올 때 워크맨 들고 다니고 그랬어요. 네. 또 과거를 힘들게 살아서. 이야기하시네요. 예, 어쨌든 1990년 되면은 이제 소니가 굉장히 잘 나가던 때죠. 그쵸. 그 주가도 굉장히 높았고 혁신 기업이던 시절이고 네. 저거보다 조금 전에 소니가 워크맨 아까 말씀하셨는데 워크맨에다가 조금만 스티커를 붙였던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It's Sony 이거 소니 거예요. 자신 자부심이 있는 거죠. 대단하군요. 내가 내다. 그렇죠. 나야. 나이키 여기 나이키인데 나다. 나이키 같은 경우 매장에다 요것만 그려놓잖아요. 네. 나이키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다 안다는 거죠. 나야. 나이키 또 입고 오셨네요. 나이키. 그런 제품을 내놨고 역시 캠코더 그리고 이제 소니 바이오 노트북이 굉장히 유명했죠. 네. 유명했었고 이 제품의 특징은 여기서 내는 전지는 전지 하나가 1.2V를 냈는데 리튬 이온 전지는 3V를 낸 거죠.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배터리 개수를 줄이면서 좀 더 작게 만들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급격히 리튬 이온 전지 쪽으로 많이 갔는데요. 이렇게 가다가 2000년 언저리쯤부터 이 전지 시장에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살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회사들이 아무래도 경쟁자들이 생기고 새로 들어오는 회사들이 생기기 때문에 수익성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해서 이거를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네. 일본 회사들이 수익 가지고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저 시절에는 돈을 좀 잘 벌다가 이렇게 꺾이는 때라서 돈 못 버는 사업보다 우리 돈 버는 사업하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잘못 생각했네. 네, 좀 잘못 생각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네. 그 와중에 배터리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큰 사건. 노트북 배터리에서 불이 났어요. 갑자기 저때부터 퍽 하고 시작했구나, 터지고 바로가. 네. 연기 나고 소니 산요에서도 났고 사실은 한국 그 당시에는 LG 화학이었죠. 네. 그리고 삼성 SDI 또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배터리 업계가 다들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결국
소니 같은 경우는 이거 계속 못하겠다 판단을 하고 팔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다가 2017년에 무라타에 그 MLCC 하는 무라타에 이제 사업을 팔았고요. 네. 산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에 파나소닉에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파나소닉의 일부가 돼 있고요. 원래 파나소닉은 각형 배터리를 중심으로 하던 회사였는데 산요가 원통형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때 들어간 원통형 배터리가 지금 파나소닉이 뭐 테슬라 이런 데 파는 원통형 잘 배터리. 인수한 거네요. 네, 뭐 이럴 줄은 몰랐겠죠. 네. 결과적으로 저 산요랑 파나소닉이 사실 좀 가족 관계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뭐 친인척 관계인가요? 네, 저기 사돈인가 그렇답니다. 아. 그래서 우리 회사를 좀 인수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힘을 이야기를 합쳐보자. 했답니다. 네. 자, 이렇게 전기차 이전의 배터리 역사를 쭉 봤고요. 이후에 전기차가 등장한 이후에는 지금 보니까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생겨났어요. 네. 진출을 했고. 1990년대부터 다시 보시면 이때 이제 일본 회사들이 중심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소니, 산요, 파나소닉이 모바일 배터리를 상용화했고요. 네. 그러다가 필드 사고, 그 불난 거를 이제 업계에서는 보통 필드 사고라고 부릅니다. 화재 사고 이렇게 부르면 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 당시에 한국이나 중국 그럼 안 했냐? 전혀 안 한 건 아닙니다. 지금 뭐 이름 이 회사들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조금씩 유공 이름이 나왔다. 다르죠. 유공 뭔지 알아요? 몰라요. 유공이 오늘 SK인데요. SK 이노베이션인데요. 유공. 네. 대한석유공사. 석유공사. 네. 저 때 이제 유공이었는데 네. 거기나 삼성 SDI입니다. 삼성 전관이라고 네. 그 CRT 브라운관 만들던 회사가 이제 브라운관이 계속 줄어드니까 다른 거 해자라고 하다가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 배터리가 있었고요. LG 금속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LS M&M 네. 이 전신인데 이 회사들은 그냥 기초 연구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양산을 할 정도는 없었고 중국 같은 경우는 BYD 자동차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네. 사실은 저 회사가 본업이 배터리예요. 배터리로 시작했군요. 배터리를 하다가 네. 나중에 2000년대 초반인가에 자동차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동차 회사로 좀 더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배터리로 사업을 시작한 회사예요. 이 회사들이 조금씩 연구 개발을 하고 시장에 한번 들어가 볼까 노렸는데 여기서 갑자기 사고가 난 거죠. 그러면서 이때다 하고 이제 다른 그 한국이나 중국 회사들이 배터리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그때 소니에서는 우리 이거 계속 못하겠다라고 90년대 말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거기 있던 인력들이 한국 회사로 일부 좀 이동을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회사에 이제 일본 배터리 기술이 좀 넘어오기 시작했고요. 계속 그 회사에 계셨던 분도 있는데 결국은 사고 나고 경영 악화돼서 매각돼서 소니는 더 이상 배터리 사업을 안 하죠. 산요 파나소닉은 2009년에 합병해서 아직까지 파나소닉으로 있고요. 네. 한국과 중국을 보면은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죠. LG화학, 삼성 SDI 드디어 이제 좀 아는 이름이 나오기 네. 시작하는데 SK 에너지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좀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2010년대 되면서 우리 이제 전기차 배터리 해야겠다 하는데 3원계 배터리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이 중국 쪽으로 먼저 가서 보면은 중국에서 당시 지금까지 이제 남아 있는 회사 중에 제일 큰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회사가 CATL BYD인데 CATL은 원래 이전에 그 모바일 배터리 하던 회사 ATL이라는 회사의 말하자면 스핀업한 회사인데 전기차 배터리가 너무 잘 되니까 네. 안 되겠다고 ATL은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CATL만 남아 있는데 이 회사에 사실 이쪽에서 나온 일본 엔지니어들이 많이 합류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이 사람들이 우리는 LFP를 해야 될 것 같다. 네.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제안을 했고 만들어 보니 야 이거 중국에 딱 맞는 배터리 같다. 상대적으로 조금 덜 까다롭고 덜 위험한 것 같았다는 거죠. 잘 안 터지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해서 이 회사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파나소닉과 한국의 3사와 중국의 2회사 이렇게 돼 있는데 대충 여기쯤에서 위쪽은 3원계라고 불리는 니켈이 들어가 있는 배터리, 아래쪽은 인산철 배터리를 하는 쪽으로 말하자면 진영이 좀 갈리게 된 거죠. 네. 근데 저기 보면 다 2010년도에는 모바일 때문에 어쨌든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네. 2010년도에는. 네. 근데 왜 중국은 LFP로 갔고 우리나라는 일본 위쪽은 왜 3원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로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자동차도 산업이 크니까 네. 자동차도 좀 발전을 시켜봐야겠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네. 지금 내연기관차를 우리가 따라가서 먼저 사업을 올해 한 100년 전에 시작한 회사들을 이기기는 힘들다라고 그렇겠죠. 판단을 해서 우리는 그냥
전기차로 직행이다.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음. 중국에선 또 이제 그 아주 힘이 센 분들이 이제 그걸 밀어주면은 그쪽으로 쭉쭉 가는 동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밀어주면서 전기차 사업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고요. 거기에 필요한 배터리 사업도 같이 육성을 해준 거죠. 네. 그러면서 빠르게 먼저 시작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뭐 그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본 엔지니어들이 양쪽으로 다 넘어갔는데 어.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관리 수준도 있고 그 제조업 경험도 있고 좀 정밀한 것들을 할 줄 아니 NCM 3원계가 좋지 않겠나 얘기를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중국은 그거보다는 조금 덜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덜 위험하고 관리 포인트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쉬워 보이는 사실 쉽진 않은데요. 네. 그런 LFP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그 주장도 있어요. 네. 하여튼 결과적으로 그 무렵에 이제 나뉘는데 중국이 선택한 LFP 그리고 중국이 이제 먼저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된 거죠. 정부의 그 지원하에.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중국 내수에서 이제 전기차 사업을 키웁니다. 네. 중국 기업들을 키워주고 있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 중국은 LFP, 한국은 3원계 갔는데 이쪽을 먼저 쭉쭉 밀어주는데 한국 그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도 당시 전기차 시장은 지금도 중국이 제일 크지만 네. 저 때는 거의 중국밖에 없었어요. 아. 그래서 중국을 들어가야 된다. 근데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나 봤더니 중국 정부에서 만든 배터리 안전 기준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통과 안 시켜줄 것 같아. 통과를 안 시켜주기도 했고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LFP에 유리한 쪽으로 많이 세팅을 해놨답니다. 그런데 저건 어떻게 넘어갔어요. 정말 힘들게 하셨겠죠. 힘들게 해서 저 기준을 맞춰서 드디어 우리도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해서 그때 당신 LG화학이죠. 난징 그리고 SDI는 시안에다가 공장을 짓습니다. 이게 10년 전이고요. 네. 기술을 가지고 진위 기반을 확보를 했는데 그 다음에 중국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조금을 주겠다. 근데 아무나 다 주는 게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시스템이 있는 회사에게만 주겠다라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 회사에게만 보조금을 주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네, 한국 회사는 자격을 받지 못했고요. 아, 저 때 화가 많이 났습니다. 뉴스 많이 저 때 화가 나왔었죠. 정말 많이 났습니다. 왜 우리나라 기업 LG와 빼냐? 공장까지 다 지어놓고 했는데 네. 아무 이유 없이. 맞아요. 예, 이유도 뭐 명확하게 안 내주고. 뭐 이유야 됐겠습니다만 뭐 한국 기업이니까. 그렇게 대놓고 얘기는 안 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거였을 거고요. 그쵸. 그리고 그때 뭐 사드도 있었고. 맞아요. 중국이 뭐 한국 그냥 뭐 다 아이고. 싫어했죠 뭐. 진짜. 하여튼 그러던 무렵에 그 심사를 몇 번 해서 통과한 기업은 줄게요 했는데 네 번인가 심사를 하고 5차인가 심사에서 이제 곧 할 거예요 했는데 한번 연기하다가 앞으로 이런 심사 없습니다. 끝 해버린 게 2016년입니다. 그렇다 보니 공장까지 다 지어놨는데 네. 거기서 공장을 접을 수도 없고요. 네. 다른 돈도 시장이 많았죠, 뭐. 아직 열리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 하다가 당시에 정부에서 우리 태양광 풍력에 들어가는 ESS 쪽에 들어오면은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저기 이제 기술 경쟁이 있었는데 국제 정치죠. 국제 정치에 좀 개입한 적이 있었고요. 저기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 그랬는데 그러고 나다가 몇 년 전부터 드디어 중국 말고 다른 데에서 전기차 시장이 열린 거죠. 드디어 미국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고 미국은 중국을 배터리 공급망에서 영향력을 줄여야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뭐 IRA 포함한 여러 가지 법, 제도 등등으로 중국을 그 견제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드디어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드디어 우리가 들어가서 플레이할 때가 생겼구나 하는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죠. 진짜 얼마 안 된 얘기네요. 진짜 빠르게 이거 보면 진짜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빠르게. 우리나라가 또 빨리빨리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이 안 돼도 뭔가 그래도 열심히 해서 다행히도 또 그때 다른 쪽 나라에서 시장이 개화가 했기 때문에 또 운이 좋았던 거일 수도 있고. 운이 좋았던 것도 사실인데 뭐 중국에서 겪었던 일을 보면 반드시 네. 좋았다고만 할 수는 없죠. 근데 운이 좋은 것도 내 사업이 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네. 다음에 이제 시장은 더 많은 경쟁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시장 자체 일본의 영향력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지금 그 파나소닉 말고는 일본에 좀 그 규모가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 회사는 일단 없는 것 없죠. 같고요. 중국과 한국 회사들이 이제 주도를 해나가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좀
저는 되게 궁금한데 시작은 파나소닉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서 지금 계속 끌고 오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존재감이 안 큰 것 같은데 뭐 사실 이유가 있나요? 한국이랑 중국이 너무 빨리 올라와서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죠. 반도체도 미국에서 처음 시작했고요. 네. 디스플레이, OLED, 뭐 LCD 이런 것도 연구 개발은 미국에서 했습니다. 네. 산업화는 이제 일본에서 먼저 했고 동아시아에서 이제 거의 다 하고 있죠. 네. 그런 비슷한 사례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돈이 안 되니까 약간 좀 놓고 있다가 한국과 중국이 그냥 쫓아와 버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뭐 배터리나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이런 산업들이 동아시아의 뭐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맞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일본도 때가 동아시아잖아요. 일본도 동아. 그렇긴 한데 네. 그 이제 한국과 일본에 이제 한국과 중국에 조금 더 맞는 잘 산업이다. 맞는 잘 맞는 그런 산업이 산업이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님 좀 추우시죠? 괜찮습니다. 약간 추우실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좀 됩니다. 이유를 덮어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갖고 와서. 괜찮습니다. 아니 진짜 약간 지금 뭔가 추위가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저도 지금 추운데 어쨌든 괜찮습니다. 저희가 더 배터리 이야기로 더 뜨겁게 달궈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의 진화인데 경쟁의 그 포인트가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좀 하나씩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경쟁의 포인트들이 주행거리를 늘리자. 네. 그리고 그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는 사업 기반을 빠르게 선점을 하자. 그리고 새로운 응용 제품들을 늘려보자.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일 크게 작용했었던 가장 중요했던 경쟁 포인트는 주행거리 늘리자입니다. 그렇죠.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그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 한국에서 뭐 한 400, 50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꽉 채우고 부산까지 기름 안 넣고 가야 된다. 네.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때 나왔던 전기차는 기껏 해봐야 뭐 100km, 200km 이러니까 이건 자동차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 늘리자. 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큰 배터리 넣으면 좋은데 네. 큰 배터리 넣으면 너무 무겁죠. 무거워지고 덩치가 커지니까 그건 안 되고 그러면은 작은데 많은 에너지 담는 밀도.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방향이 몰아졌고요. 네. 그래서 사실 삼원계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어. 이야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LFP 쪽에서도 그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원래 그 화학 자체가 케미스트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케미스트리를 바꾸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모듈 설계 기술로 보완을 합니다. 네. 어쨌든 꽤 많이 따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약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면서 시작을 자꾸 먹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경쟁은 어쨌든 어느 정도 이상의 거리를 달리는 차는 양쪽 방식으로 다 만들 수 있다는 게 이제 검증이 됐고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 경쟁 내지는 그 경쟁 포인트에서 일단 우선순위 조금 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사업 기반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시장이 막 커나가기 때문에 어떤 커다란 자동차 회사하고 같이 일을 하는지 처음에 일 시작하면 이제 계속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큰 회사끼리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제휴를 하고 그 합작 공장 만들고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는데 그런 일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이 회사는 이 회사하고만 일을 했어.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둘이 일하더니 이렇게 둘이 계속 하지만 이 자동차 회사는 다른 회사하고도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GM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네. 처음에 이제 LG 엔솔하고 같이 하다가 네. 최근에 이제 삼성 SDI하고 이제 공장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런 식으로 다각화됐고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새로운 응용 제품들, 애플리케이션들이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양한 모빌리티 제품이랑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여기에 필요한 배터리는 원래 쓰던 전기차용 배터리하고는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정밀하게 맞춰줄 필요가 있겠다는 게 현재의 요구입니다.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러면 자동차용은 어느 정도 거의 끝이 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끝이 다음으로 났다기보다는 넘어가는. 네, 자동차용에서도 좀 더 파인 튜닝이 필요한데 그게 또 한 가지 그 케미스트리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힘든 정도까지 넘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풍부한 라인업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케미스트리, 여러 가지 폼팩터, 뭐 원통형, 파우치, 그리고 각형 뭐 이런 것들 얘기고요. 네. 다양한 응용품에 대한 대응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라인업을 해야 되죠? 라인업이 뭔지 한번 좀 보실게요. 이 그림은 도대체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우동 60 이제 60원? 제 목포에 있는 굉장히 오래된 중국집이 한 80년 됐대요. 네. 근데 굉장히 그 유명한 집인데 그 집에서 1965년에 쓰던 메뉴판이랍니다.
보면은 뭐 저게 짜장 60원. 60원입니다. 뭐 달러 뭐 이런 거 아니고요. 60달러. 네. 60원 때는 저는 500원까지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짜장면이 500원이에요. 짜장면 500원. 오. 500원까지 기억나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제가 기억나는 가장 싼 짜장면 값은 200원입니다. 이게 딱 여기 연배가 나옵니다. 우리 또 여도운 누님은 또 저는 한 아. 1,500원, 2,000원. 2,000원. 네, 이럴 때. 부천에 나신 거 아니에요? 아니, 1,500원, 2,000원. 그 정도인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네. 게 이제 라인업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다양하게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네. 것들을 쭉 갖춰 놓고 그쵸. 저 중에서 꼭 하나는 살 수 있도록 맞춰주는 게 라인업의 기본입니다. 네.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아 얘기인데 네. 위로 갈수록 좋은 거고 아래로 갈수록 좀 작은 차죠. 그렇죠. 그 차급이라고 그렇게 나누는데 가격도 좀 좋고 좋은 차들은 비싸고 작은 차들은 싼 이런 모양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이렇게 라인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아래쪽 보시면 플래그십이라고 부르는 진짜 좋은 네. 네. 가지고 싶은데 굉장히 비싼 제네시스 같은 거죠? 제네시스 같은 거죠. 리더급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스텝업이라는 단계가 있고 네. 엔트리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리더는 플래그십보다는 아닌데 살만한 가격대이긴 한데 그 중에서 제일 비싼 거. 그리고 스텝업은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소나타 같은 차. 네. 그랜저, 소나타, 아반떼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건가요? 네네네네. 엔트리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이렇게 좀 작은 차죠. 자동차 같은 모닝 경우는 같은. 네. 싸고 난 뭐 기능 이런 거 기성, 필요 없고 가성비. 그냥 가성비. 티코죠, 티코. 티코. 예전에 네. 티코가 프라이드. 200만 원 했었어요. 200만 원. 네. 가장 깡통이. 추억은 방울방울. 맞습니다. 티코 좋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일 위에 숫자만 보시면 시장에서 그 제품에서 제일 좋은 브랜드 있고 그다음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네. 보통 제일 좋은 브랜드들이 가격을 설정을 합니다. 플래그십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자동차 가격은 아닌데요. 네. 뭐 거의 2만 불이죠. 다른 게 이제 살만한 가격이 뭐 2,000불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가격을 2만 불 붙여 놓으면 사실은 사시지 말란 얘기입니다. 사시 마시고 이거 대신에 만들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 보고서 이제 그 침만 흘리시고 와, 저거 이렇게 좋구나 보고. 와 해주시라. 우린 이런 것도 라는 있다. 뜻입니다. 정도. 네, 가끔 저기 사막 있는 나라에 돈 많은 분들이 저거 한 200대 사겠다라고 하신 경우가 있긴 한데 네. 그런 분들 말고 이제 보고 야 되게 좋은데 그래 역시 비싸구나 네. 하고 이제 쳐다보고 그 대신에 요 밑에 있는 제품을 사시라는 뜻이죠. 그렇게 관상용이군요. 관상용이죠. 네. 네. 그렇게 가격을 좋은 브랜드가 쭉 쌓아주면은 네. 그 다음 브랜드는 그거 기준에 맞춰서 조금씩 빼주고 가격이 떨어지고. 그 다음 브랜드는 그거보다 좀 더 낮추는 이런 식으로 시장의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죠. 저런 식으로 라인업을 갖추는 거죠. 네네. 한 회사가 라인업을 갖추면 다른 회사도 라인업을 갖추고 가격은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런 라인업을 갖춘 고 모델들의 가격. 네, 이런 가격들은 이제 시장에서 결정이 돼요. 네. 결정이 되는데 그 재료비나 뭘 만들어야겠다고 이게 얼마 필요하니까 여기에서 이윤을 얼마 얹어야지 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네. 가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고 여기에서 돈을 벌려면 여기에 어떤 부품을 얼마를 채워 넣어야 되는지를 그래요?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요. 거기에 이제 원가를 맞춰서 맞습니다. 그래요? 가격을 딱 그러니까 원가가 이만큼 드니까 여기에 뭐 5% 붙여서 하는 게 아니라 오. 가격은 시장에서 착착착 정해져 있고 네. 여기서 이게 잘 팔릴 것 같으면 요거 좀 원가 낮춰가지고 이렇게 딱 그렇죠. 맞춰서 마진을 낸다. 그렇군요. 네, 뭐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들어온 원유가 가격이 얼마니까 거기에 네. 몇 % 얹어서 네. 돌려드립니다. 그게 이렇게 보통 시장 논리 아니에요? 하는데 네. 그거보다는 보통 이런 식으로 가격은 정해져 있고 네. 이 가격에서 돈 벌려면은 이거를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이냐, 재료비를 생산비를 어떻게 채워 넣을 오. 것이냐를 가지고 원가를 맞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그래도 얼마에 우리가 팔면 그래도 사람들이 사니까. 그렇죠. 뭐. 이 가격을 보고 이 정도는 돼야 사람들이 산다는 네, 거죠. 네. 와. 그리고 사실은 그 제품들마다 제일 많이 팔고 싶은 제품들은 딱 가격대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사양까지 집어넣느냐가 네.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거죠. 아, 그렇군요. 뭐가 제일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여기 있는 건 다 그냥 예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 플래그십 이거는 비싼 거니까 사실 이거는 손에 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아. 많이 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많이 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네. 이 빨간 게 이제 배터리 가격입니다. 음. 그다음 가격인데 가격은 1999 2,000불로 했는데 배터리를 예를 들어 한 800불에 뭐 다른 거 해가지고 1,600불에 재료비와 생산비를 맞췄다. 원가를 맞추면 399만큼 이제 돈을 벌겠죠. 네. 이건 문제가 없어요. 스텝업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조금 좋은 거, 조금 그 평범한 거.
이렇게 나눠졌는데 똑같은 종류의 배터리를 가지고 제품을 구성하다 보면 예를 들어 2,000불, 800, 550, 500, 300 이런 식으로 가격이 배터리 가격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 스텝업 2번에 가서는 갑자기 적자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럼 팔면 안 되는 거잖아요. 파는 가격이 정해지고 여기에 재료비를 맞추다 보니 생기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가격을 올릴 것이냐? 네. 가격은 못 올리죠. 시장이 이미 결정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재료비 단에서 맞춰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관련한 아이디어는 배터리 쪽으로 접목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네. 뒤쪽에 말씀드릴게요. 궁금해요. 급하시네요. 아주.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배고파요. 남은 시간 지금 뭐 12분밖에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없습니다. 네. 아니 네. 저희 방송 시간이 없는데 지금 이 내용을 다 전달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이게 3.1% 예를 들어 수익이 네. 났다. 네. 이런 경우에 이 아래쪽에 제품들 같은 음. 경우는 조금 싼 배터리를 집어넣으면 어. 그래도 충분히 성능을 낼 수 있다면 그렇죠. 저걸 집어넣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의 손익을 개선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앞에는 똑같은데요. 뒤쪽 같은 경우 이게 원래 있는데 이익이 나네요. 이거를 예를 들어 400불로 맞출 똑같은 성능인데 비슷한 성능인데 혹은 저 정도 레벨에 맞는 성능을 내는데 딴 걸 썼더니 이게 400불이네. 네. 여기는 250불이네. 그러면 적자가 갑자기 흑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뭐 그런 논리 따지면 저거 앞에 플래그십 리더 이것도 다 저걸로 바꾸면은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럴 수도 커지죠. 있습니다. 어. 그럴 수도 있는데 저긴데 성능이 좀 문제가 되겠죠. 성능과 가격, 주행거리도 또 좀 떨어질 수. 가성비라고 아까 하죠. 많이 따라왔다고 하셨는데 기술력에 네. 있어서도 뭐 아주 LFP 가 조금의 차이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게 뭐 두 회사 간의 관계라던가 어떤 회사를 좀 키워주겠다던가 이쪽을 좀 더 지원을 해주면서 뭐 가격을 더 깎아보겠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이제 관여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군요.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ESS 쪽에도 배터리가 네. 많이 요구가 되고 네. 그쪽 시장도 굉장히 커질 거잖아요. 네. 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쪽 같은 경우 여기 페이지 보시면은 시장이 이렇게 자라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블룸버그에서 예상해 놓은 전망치인데요. 설치한 양입니다. 양인데 지금 여기쯤에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S&P 리서치 숫자에 따르면은 2019년에 13억 달러에서 2030년에 243억 달러까지 1년에 30% 정도씩 쭉쭉 성장하는 시장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역시나 미국과 중국이 가장 파이가 훨씬 더 크네요.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근데 그 ESS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하고 조금 다른 특성이 필요해요. 어떤 특성이 필요하냐면은 특히 이 에너지 밀도 쪽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높으면 유리한 점이 있죠. 네. 근데 ESS 배터리는 높으면 유리하긴 한데 네. 꼭 높아야 되는 건 아니고 저거보다 안정성이 좀 더 중요합니다. 보통 풍력 발전소 뭐 이런 거 옆이나 뭐 아래 이렇게 달아 놓는데 불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불나면 끝이기 때문에 불이 안 나야 된다. 안전해야 되고 안정적으로 동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기 이제 안정성인데 기계적 안정성이 전기차 배터리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달려 있고 자동차는 계속 움직이면서 진동도 느끼고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안정해야 되는데 ESS 배터리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쟤는 기계적으로 상대적으로 덜 안정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테슬라가 중국에다가 지금 기가팩이라는 ESS 시스템을 위한 공장을 만드는 것 같은데 네. 거기에는 LFP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LFP가 원통형이 아니라 파우치형일 수도 있습니다. 원통형이라는 건 말하자면 이제 캔에다가 그 통조림 같은 데다 이제 채워 넣는 거라서 네. 단단하기 때문에 이제 흔들려도 잘 버텨주는데 ESS 배터리에는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네. 그냥 얇은 비닐 포장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는 건데 아주 거칠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은 좀 더 많은 배터리를 집어 넣을 수 있고 밀도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굳이 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하는데 문제는 없다는 거죠. 파우치형 LFP 되게 생소한데. LG화학에서 개발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리조나 공장에다가 LFP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ESS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건 원통형이 아닐 거야. 저건 아마 파우치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과 ESS 시장을 비교를 해봤을 때 관련한 배터리 시장은 숫자를 봤을 때 어느 곳이 2030년까지 더 크죠? 2030년의 숫자를 지금 얘기하는 게 조금 아니, 그 지금 243억이라 그래가지고 네. 갑자기 또 궁금해졌어요. 어쨌든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한 거는 에너지 저장 장치 쪽 아니에요?
자동차 아닐까요? 자동차도 네. 많이 필요하죠. 네. 많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동차만큼이나 ESS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신경 써야 되는데 네. 한국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 특성의 3원계니까 네. 우리는 3원계고 여기는 그냥 저렴한 LFP 써도 되는데 그렇죠. 왜냐면 자동차에는 조금 뭐 많이 가려고 효율이 높은 거 지금 3원계 쓰는데 여기는 효율 떨어지면 더 싸우면 되니까 차는 무거워져서 못 싸우니까 근데 LFP는 그냥 싸우면 되니까 그렇죠. 괜찮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따지면 LFP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런 것 같은데요? LFP보다 효율이 좀 더 떨어지면 좀 더 싼 배터리들 사실 있어요. 개발을 하고 있는데 납전지 이런 거. 나트륨 전지, 나트륨이요? 소듐 전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리튬 원전 주기율표 아래에 보면은 리튬 바로 아래가 나트륨인데요. 걔를 전기를 흐르게 하는 그 물질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리튬보다 덩치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게 전류가 빨리 흐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밖으로 빠르게 팍팍 내주진 못하는데 출력이 안 나온다는 얘기. 네, 훨씬 싸겠죠. 나트륨은 소금에 있잖아요. 네. 바닷물 이렇게 말리면은 그냥 나옵니다. 네. 와, 굉장히 싸기 구하기도 때문에. 쉽고요. 지금 네. 소금 가격 엄청 올랐는데. 그런 또 영향이 그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우리나라만 거니까. 예, 바다에서 그냥 천일염 지금 난리 해 났습니다. 하면은 바로 나올 수 네네. 있으니까. 칼카나마 아라철리주나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말씀해 주시니까. 네, 아시죠? 뭐예요? 칼카나마 아라철리주나 수구수은 백금 모르세요? 전 압니다. 주기율표. 네, 갑자기 이제 문과입니다. 그 아래 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네. 그 밑으로 한번 문과예요, 생각을 문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LFP 관련한 시장이 그럼 앞으로 더 커진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요 뒷페이지부터 앞에부터 볼게요. 네. 이제 좀 더 다양한 플랫폼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배터리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게 오늘 진짜 우리는 3원계만 하니까 네. LFP도 해야 되고 뭐 나트륨이 되면 나트륨으로도 네. 하고 칼륨이 되면 칼륨으로도 하고 소금 되면 소금으로도 하고 다 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한국 회사들의 경우는 이제 NCM이라고 부르는 이제 3원계 배터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이제 한국 회사랑 뭐 CAT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 하지 않아요. 저기 매출의 한 30%가 3원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꽤 많이 나오네요.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LFP는 이제 중국 회사 2군데 중심으로 하고 있고 한국 회사들도 3군데 다 LFP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CATL에서 LMFP 혹은 뭐 M3P라고도 부르는 그런 배터리를 이제 곧 상용화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배터리가 나오면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소듐 배터리죠. 네. 나트륨 배터리가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이쪽으로 가면 에너지 밀도가 높고 이쪽으로 가면 가격이 이제 높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 높고 비싼 그리고 낮지만 싼 그렇지만 특성은 다 다른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저 물건을 사다가 자기가 필요한 제품 자동차일 수도 있고요. ESS일 수 있고요. 다른 걸 수 있습니다. 뭐 선박에도 지금 배터리를 넣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네. 그런 데서 이제 하나하나 골라서 자기의 필요한 그 세트로 꾸미는 그렇죠. 필요한 제품으로 꾸미는 그런 자유도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기업에서 이건 이제 현대 자동차에서 얼마 전에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한 건데요. 네. LFP 배터리를 개발을 하는데 셀 회사들하고 같이 기획을 해서 네. 같이 개발을 해서 자동차 시스템을 최적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리비안에서 발표한 그 딜리버리 트럭인데요, PBV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출력이 또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굉장히 빨라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저런 딜리버리 트럭 같은 경우 특히 아주 큰 그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네. 아주 빨리 저속 달리면 안 차량이요? 되죠. 위험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주 많은 출력을 내는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조금 다른 특성의 배터리가 필요할 거고요. 네. 이 밑에 있는 게 아까 기가팩입니다. 아. 테슬라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ESS 장치인데요. 이 기가팩에는 또 다른 그 특성을 가진 배터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막 전고체도 해야 되고 뭐 NCM도 해야 되고 국내에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뭐 SDI에서 전고체 뭐 네, 하는 거 같고 전고체 배터리 세 회사 다 하고 있고요. 네네. 저기 그 LFP도 세 회사가 다 지금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얼마 전에 그 정부에서 국제과제로 네. LFP 배터리를 개발하는 과제를 띄웠습니다. 2026년까지 233억 원을 투입해서 그때까지 고성능의 이제 배터리 양극재를 국산화하고 배터리 셀을 만드는 기술을 확보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한국 회사들과 이제 연구기관, 대학들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다소 늦었지만 이렇게 다양한 가성비를 가진 배터리 라인업이 필요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시도들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었고 뭐 LFP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나트륨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뭐 전고체 배터리는 좀 많이 네. 고급이긴 합니다만 혹은 다른 케미스트리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탐구는 좀 해보고 각각의 특성이 어떤지를 확인을 해보고 이것들을 어떻게 그 고객사의 제품에 맞춰서 시스템으로 같이 이제 판매할 수 있게 제시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앞으로의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그 전기로 가는 그 항공 택시에 시험 비행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한 조비 네네네네. 일렉트렉션인가 뭐 뒤에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나네요. 맞나요? 조비 1 어쩌고 네. 그 기업이 네. 엄청 화제가 됐잖아요. 저는 근데 뭐 그 항공 택시에도 굉장한 이슈가 UAM. 됐지만, 네. 네. 전기로 가는 이제 관련한 모빌리티를 다들 새롭게 개발하는구나. 네. 그게 뭐 기존 휘발유를 쓰거나 경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런 보면서 전기가 이제 앞으로 모든 에너지의 대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네. 관련 시장은 이렇게 커지고 다양한 배터리들이 나오게 되면은 배터리 관련한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던 혹은 뭐 밸류에이션이 높다 낮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이런 논란은 저절로 그냥 시장이 증명을 해낼 것 같아요. 네, 뭐 시장이 성장하는 방향은 분명하고요. 네. 분명한데 어느 정도 속도로 갈 것인지는 속도. 네, 뭐 기술도 있지만 시장 상황도 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좀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긴 한데 뭐 누구도 부인하지 않죠. 성장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 네, 이건 어때요?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어려운 삼원계는 되게 잘하는데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생각해 LFP는 좀 뒤쳐졌는데 그러면 이거 빨리 따라잡고. 삼원계 잘하면 LFP도 빨리 잘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영역인가요? 일단 물질 자체가 다른 건 맞습니다. 아. 그리고 물질 특성이 다른 건 맞는데요. 네. 그 배터리를 아예 안 해본 사람보다는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한 10년 전에 그 오늘날의 하나 솔루션에서 네. LFP 양극재 개발을 한 적이 있어요. 음. 근데 그때 실패했다고 들었는데 실패한 이유가 그때 지금은 이제 중국 회사들이 쓰고 있는 LFP 양극재를 합성하는 방법인데 그때 특허를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특허를 못 쓰고 못 써서? 그걸 피해가는 방법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 기술 개발이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그 특허가 작년인가 끝났답니다. 아. 이제는 그거 쓸 수 있는데 그 기술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가 봐요. 근데 이것도 이제 배터리의 일반적인 특성이긴 합니다만 경험치가 좀 더 쌓이고 네. 노하우가 들어가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시간을 좀 들여서 러닝 커브를 따라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건 맞아요. 근데 사실 한국 회사들이 그런 거 남들이 5년 걸리는 거 4년 빨리빨리 3년에 하죠. 하는 거 2년 만에 해버립니다. 네. 2년 할수 반 만에. 있습니다. 굉장히 네. 빨리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분야에서 봐왔고요. 그렇죠. 여기서도 비슷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소 늦긴 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네, 할까 말까 고민할 시간에 빨리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고민은 배송만 늦출 네. 뿐이다. 야, 이거 고민은 명언입니다. 배송만 늦출 뿐. 자, 바로 지르셔야 됩니다. 주문할 거 있으시면 지금 바로 결제 네. 버튼 누르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제 버튼을 윗분들이 좀 빨리빨리 눌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자꾸 밑에서 열심히 쪼아야 하는데. 밑에서 자꾸 이렇게 해야 합니다, 누르라고. 해야 합니다. 네, 와이프한테 다 골프채 사야 돼 10번 100번 얘기하면 빨리 눌러줘요. 그거는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주말에 자꾸 나가실 것 같아서. 예, 그거는 약간 반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사줘요, 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터리 관련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댓글을 보니까 또 목소리도 좋으시고 아, 굉장히 또 딕션이 너무 좋으세요. 네, 설명이 너무 재밌었다. 뒤에 때려박는 딕션. 또 한 번 나와주세요. 네. 이야기가 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다이브의 임성균 이사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